예, 오래간만인 것 같죠? 예, 오래간만에 제가 동영상 하나 짧게 올려드리려고 켰습니다. 예, 저는 좀 어딘가 갔다 오려고 나가는 중이고요. 지금 이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잘 바깥을 못 돌아다니니까 저야 다니면은 차 안에만 있긴 있는데 그래도 바깥을 전혀 못 돌아다니니까 좀 답답은 하네요. 최근에 분위기가 확 바뀐 거 아시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고 계실 거예요. 불과 얼마였죠? 불과 한 2달 전? 2달 전만 해도 장기 침체가 나오고 수도권도 하락이 나오고 지방은 말할 것도 없이 얘기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보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를 갖다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리고 또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또 말씀하셨죠.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 나온 것 같고 보유세를 올리겠다. 그것도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보유세를 왕창 올리고 징벌적 과세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뭐가 그런 거냐면은 먼저 지금 분위기 바뀐 것부터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이번 장은 특이하다고, 다운 장과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원래 상승장이 쭉 오면은 맨 처음엔 정말로 주택이 부족해요. 주택이 부족해서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투자자들이 몰려듭니다. 투자자들 몰려들고 그러니까 시세차익형 매수가 넣어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투자자들도 매수를 하고 실수요자들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실수요자들도 매수를 합니다. 이걸 갖다 시세차익형 매수라고 하죠. 어떤 식으로 보면 실수요도 과수요입니다. 사실 이건 실수요 자기 집 사서 자기가 산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과수요가 아닌 건 아니에요. 원래 더 나중에 살려고 했는데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먼저 사잖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과수요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심정적으로는 물론 많이 다르죠. 심정적으로 많이 다른 거는 맞는데 그런 부분을 제쳐놓고 심정적인 부분을 제쳐놓고 보자고 한다면요, 시장이라는 거 안에서 보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같은 개인들이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걸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알아야 되는 거지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큰 그림이나 정책을 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분들이 다 아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상승장이 오면은 시세차익형 매수가 늘어요. 그게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요자가 이렇게 늘면은 공급량이 늘어나요. 왜냐면 우리나라 공급은 거의 민간이기 때문에, 거의 민간입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돈이 되니까 공급이 늘어나죠. 그래서 쭉 상승장이 진행이 되면은 실제로는 이 수요가 투자 수요가 많이 늘잖아요. 그쵸? 투자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시장에서 원래 필요하는 양보다 더 많은 물량이 공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이 공급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약하게 되거나 또는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실제 물량은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더 진행이 되면은 전세 가격이 하락이 나오기까지 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하락이 나오는데 매가 상승이 나오든지 맨 마지막에 가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물량이 부족한 실수요장이 진행이 되다가 시장이 진행되면 이제 시세차익형 매수세가 들어오는 유동성장이 들어오고, 유동성장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유동성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이 되다가 초과 공급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초과 공급량이 많이 누적이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에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보통 하나의 사이클의 시작과 끝이에요. 상승기. 하락기는 정반대로 발생합니다. 근데 제가 2012, 2013년도에 말씀드렸던 거, 제 유튜브 듣는 분들은 제 밴드나 제 블로그 아시는 분들이실 테니까, 아기곰 회원 분들이셨거나,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 들으셨겠지만은, 이번 장은 특이한 게 뭐냐면,
실수요장에서 유동성장 진입을 하는데, 유동성장 진입을 하게 되면은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고 했죠. 그거에 맞춰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공급이 누적돼서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남는 공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수요량보다 총 공급량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밸런스가 깨지면 하락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상승장이 진행이 되다가 하락장이 나오는 이유가 단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상승장이 진행되면 그만큼 공급 물량이 쌓였기 때문에 하락장이 나오는 거예요. 상승장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락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할 때 이번 상승장은 굉장히 길 것이다. 왜? 공급량이 없으니까. 이게 왜 공급량이 없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를 쭉 보시면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하락할 때는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이유를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실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신도시 공급이에요. 신도시 말고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킬 이유가 없어요. 왜? 신도시만 그건 무엇이냐면은, 신도시만 건 결국은 과공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과공급의 누적을 만드는 게 신도시거든요. 그리고 결국 신도시로만 하락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근데 이번 장은 제가 왜 길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도시 포기선언 나왔잖아요. 기억하세요? 언젠지? 신도시 포기선언 2013년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020년을 맞이하고 계신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2020년은요 2013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2013년, 2014년도 때 여러분들은 지금 토끼모이 당하고 계신데, 본인이 토끼모이 당하는 걸 모르고 계실 거라고. 아마 이게 몇 년 지나가서, 왜냐면 공급 대책량은 기본적으로 한 5, 6년이 지나가야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5, 6년 정도 지나보시면 알 거라고. 왜 제가 지금 이걸 토끼모이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의 의지와, 그때는 부동산 안 오른다고 다 안 산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토끼모이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던 사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결국 사게 돼요. 사고자 하시게 됩니다. 사람이란 결국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는 안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이 이렇게 공급 쪽에서 막아주고, 신도시 포기 선언이 2012년인가 13년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택조법 폐지 2013년인가 나왔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첫 번째 나온 정책이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정책이었어요. 서승환 장관 때. 제가 그때 토끼모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공급량을 줄이는 정책은 장기 정책이다, 이거는. 장기 정책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한 6년 정도, 5, 6년 있으면 표시가 난다. 그래서 이번 장은 실수요장에서 유동성장 넘어갔다가 끝이 아니라 다시 실수요장으로 진입을 하는데, 다시 실수요장 진입을 하는 건 언제 진입을 하게 될까요? 자, 실수요장 진입했죠, 여러분. 2013년도부터.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 공급 물량이 늘어났죠. 분양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2015년도에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은 입주 물량은 언제 늘죠? 예, 2018년도입니다. 근데 택지가 많지 않죠. 택조법 폐지되고 신도시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죠. 막 2015, 2016년도에 분양 물량이 나온다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건 무엇과 같냐면, 탄약에 보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있는 탄약을 전부 다 기관총으로 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택지 보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택지 물량을 한 번에 쏟아낸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공급 물량을 보실 때 뭘 잘못 보시면, 공급 물량이 몇 년도에 얼마가 나왔나를 보시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나왔나가 중요해요. 왜냐면 누적이니까. 공급 물량은 누적이에요. 어차피 그때 보유하고 있던 택지 자체가
시장의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면, 시장의 하락을 만들 수 없는 택지였다면은요, 그렇게 양이 적었다면은 결국은 그 물량 이외의 택지가 나와줘야만 시장 하락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택적법 해제했잖아요. 신도시 맞고. 그럼 그 물량 어디서 만들 거예요? 방법이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방법이 딱히 없고, 이번 장은 실수요장에서 유동성장 넘어갔다가 다시 실수요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는 입주 물량이 2018년도부터 나오는데, 그때 제가 계산했을 때 한 2년치 남았어요. 2년에서 3년치 택지 남은 게. 한 2년이나 3년 물량 끝나고 나면은 한 2년 정도 나올 거다, 아마. 2년 정도 물량 끝나고 나면, 그래서 2018년, 2019년 두 해가 입주 물량이 많이 있는 시기고, 그 2019년이 지나고 2020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다시 실수요장 진입을 한다. 실수요장 진입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장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탄약 보급, 택지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탄약 보급이 안 되는 데서 남아있는 물량을 전부 다 일순간에 나누고 한 게 아니라 일순간에 기관총으로 쏜 겁니다.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유하고 있는 탄약 개수가 똑같은데 이걸 소총으로 1.8란 게 아니라 한 번에 다다닥 쐈으면 그 뒤에 없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그럼 보통, 그리고 여기 상승기 전까지는 하락기가 길었잖아요. 그러면 다 보유하고 있던 택지들을 갖다가 건설사들이 시장이 풀리고 분양을 할 수 있게 되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초반에 쏟아부어요, 원래. 한 2년치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2년치가 끝나는 2020년도 정도가 되면은 다시 실거주장이 진입을 하게 되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승세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보고 계세요. 느끼시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매가 상승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거 규제로 잡힐 것 같으세요? 이게 못 잡혀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은, 이번 상승이, 그때 제가 실수요장이 왜 무서운지 말씀드렸죠. 실수요장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규제로 안 잡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유동성장 같은 경우엔 투자자만 진입을 했고 실제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규제가 나오면요, 흔히 말하는 약밥이 잘 들어요. 왜냐면 시장의 근본은 공급량인데 시장의 근본인 공급량이 부족 상태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약간 착각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유동성장이라는 건 약간 착각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실수요장은 착각이 아니에요. 진짜 부족한 겁니다. 진짜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초기예요. 보세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전세가 상승이 나오면서 매가 상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건 착각이 아니에요. 정말로 없는 거예요. 실수요장은 규제가 안 먹혀요. 실수요장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실수요장이 규제를 하게 되면요, 실수요자까지 정말로 진짜 집을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까지 규제를 하게 돼요. 근데 실수요자 규제를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몇 년 동안 노력하면 자기 집 한 집 하겠다는 사람들 규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몇 년 동안 돈 모아서 자기 집 사겠다는 사람을 규제를 풀어놓잖아요. 그럼 또 시장을 못 잡아요. 왜냐면 그 실수요자만 가지고도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게 실수요장이거든요. 이건 규제를 하려면요, 실수요자까지 잡아야 돼요. 그럼 실수요자까지 잡으면은 정말로 시장이 안정이 되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냐면은,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다주택자들이 거의 죄인처럼 얘기를 하면서 어찌 하자라고 얘기를 하던데, 물론 그분들의 마음이 뭔지는 이해합니다. 이해한다고 말하기는 뭐는데,
속마음이 뭔지 나와요. 어차피 집이 있는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갖고 있죠. 이 상태에서 집이 있는 사람을 집을 팔게 만들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팔게 만들면은 결국 그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테고, 그러면은 시장에 매물이 많아질 테니까 결국은 내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최소한 상승세는 좀 멈추지 않을까 라는 마음가짐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크게 얘기를 하자면 이건 올바르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크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지금 집 없으신 분들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다주택자라는 건요,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간 임대를 담당하고 있는 게 다주택자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도 민간 임대를 공급하는 다주택자를 갖다가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죄악시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여러분들 민간에서 임대 물량을 공급하지 않는다면은 딱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임대 물량 모두를 공공에서 공급을 하든지, 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든지, 자가점유 100%가 되든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인데 모든 국민이 전부 다 자기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을 된다는 건 쉽지 않죠. 예. 그러면은 그것이 안 되는 모든 분들에게 공공주택을 보급한다?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주택이 많이 증가했어요. 사실 많이 졌습니다. 많이 졌는데 예전만 해도 4%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8%인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자가점유가 70%가 안 됩니다. 60 몇 %예요. 그러면은 이거보단 택도 없어요. 8%에서 안 돼요. 그러면 공공에서 한 35%를 맡아줘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안 되는 겁니다. 35%를 갖다가 공공에서 어떻게 공급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민간에서 맡아서 공급을 합니다. 그걸 민간 임대인 거예요. 그 민간 임대는 모두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실. 그분들이 다주택자들 굉장히 죄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택 물량이 부족할 때는 사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부동산 투자를 갖다가 부추길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민간 임대를 공급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뭐 큰 그림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건 됐고, 모르겠고, 난 지금 당장이 중요해. 그건 명분 따위 모르겠어. 당장이 중요해. 당장 집값 올라가잖아. 이것만 잡으면 돼. 그래, 니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그렇다 쳐.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제가 그거에 맞춰서 또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현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갖다 그동안 계속 지켜보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요, 딱 변하지 않는 현상은 딱 하나 있어요. 정말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다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참 거짓은 아니지만 항상 그래왔던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2년 안에 반드시 전세가는 폭등납니다. 이건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공급 물량 부족 나오면요, 2년 안에 전세가 폭등 나와요. 항상 그래요, 이거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미 지어진 집인데 네가 팔겠지. 그럼 내가 그걸 싸게 사야겠지. 또는 내가 그걸 갖다가 그럼 매가 상승은 잡혀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지어진 집이니까.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걸 그렇게 막는다면요, 이미 지어진 집 말고 앞으로 지어질 집은 살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지어진 집을 갖다가 집 두 채면 벌금, 좋아요.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동산 시장이 잡힐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집이 몇 채가 있으면은 징역,
예, 좋아요. 했다고 치자고요. 지금 당장은 당연히 매물 나올 겁니다. 당연히 매물 나올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집을 추가로 살려는 다주택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신규 들어오는 주택의 수요는요, 대부분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가 가장 많습니다. 신혼부부가 가장 많은데, 여러분들 신혼부부의 자가 비율이 50%예요.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그래도 50%입니다. 예전에 제가 40%대 기억했던 것 같은데, 지금 50%대예요. 나머지 50%는 뭘 한다는 얘기죠? 나머지 50%는 임대로 삽니다. 근데 지금부터 다주택자 징역, 강하면 화끈하고 징역 갑시다. 예. 다주택자 징역 걸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아무도 집을 못 사요? 자기 집 아닌 이상? 그럼 지금부터 아무도 집을 못 산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실거주자 말고 나머지 물량 공급될 거는 전부 다 미분양이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건설사도 당연히 공급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 물량이 줄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2년 안에 전세 가격은 폭등이 나옵니다. 이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명분, 큰 거, 난 그런 것 따위 소용없어.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그냥 내가 지금 편하고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명분이나 이런 큰 원칙, 근본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걸 지켜가면요, 이건 어이없는 실수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이 있으면요, 어이없는 실수가 안 나와요. 근데 원칙이 없으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사실 시장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듯하지 않은데 당사자들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느껴요. 정말 될 것 같거든. 근데 실제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정말로 이제 세입자분들에게 들어갈 만한 집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2년 안에 세입자들에게 들어갈 만한 신규 분양 물량은 하나도 나오지 않게 돼요. 당연한 얘기죠. 앞으로 다주택자는 집을 사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 보세요. 특히 젊은 분들, 결혼해서 살림 차리시고 새 가정을 꾸려야 되시는 분들, 공공임대만 잡는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공급량의, 주택 공급량의 50%를 갖다가 그러면은 공공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우는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모두 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긴 한데, 다주택자와 임대인과 임차인은요, 서로 의존 관계예요. 그렇게 원수처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단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 놓으니까 이게 사회 혼란을 갖다 만드는 건 맞아요. 갈등 만드는 거 맞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자 보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근본을 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공급량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방법은요. 그럼 공급량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제가 먼저 말했듯이 이번 장에서는 택지와 신도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공급량은 뭘로 만들어야 될까요?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택지가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분양부터 실제 입주까지는 3년 안쪽으로도 가능한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게 안 돼요. 이주 시켜야죠. 다 멸실 시켜야죠. 2주 멸실 기간이 이것만도 1년 몇 개월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4년 이상을 잡아요.
게다가 비대위들 한번 나오면 또 되죠. 재개발 재건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장에서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사실.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장은 굉장히 길어진다. 그리고 실수요장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규제도 먹히지 않는데 상승기까지 기워져서 굉장히 위험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현재 장이 이해는 가시죠? 어떤 장인지. 지금 이 장입니다. 이거 수도권 얘기예요. 지방은 아니고요. 수도권 얘기입니다. 수도권은 딱 지금 이 상태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굉장히 난감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보유세를 올린다? 이거 어떻게, 이거죠. 자칫 잘못하면 최고의 악수예요, 이거. 보유세를 올리거나 이걸 세금을 풀려고 하면요, 진짜 최고의 악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급 물량이 부족한데 거기서 매수 수요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물량도 같이 죽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워낙 상승세가 강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주는 게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공급 물량은 주는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하는데도 매우 불리해져요.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하려면요, 가격이 조금씩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매우 불리해집니다. 최고의 악수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뭘 만든 거냐면, 안 그래도 비싼, 뭐라고 얘기를 할까? 명품? 안 그래도 비싼 명품을 갖다가 한정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명품이 있어요. 안 그래도 비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리스트 적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정판으로 만들어 봐요. 더 물량을 줄여가지고. 당연히 올라갑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줄이게 되면 2년 안쪽으로 효과가 나온다니까요. 보통 1년 반이면 효과가 나옵니다. 이건 최고의 악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당장은 방법은 없는데, 그나마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그나마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이, 제가 이번 장이 길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신규 택지가 없고 신도시가 없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주 멸실하고 또 사업 진행이 그렇게 매끄럽게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양부터 입주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 장이 길어진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일단 2020년이니까 지금부터 공급 시작해도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주 멸실 해도요 4년이에요 2024년입니다 2024년 이전까지 물량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결정적인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의 대부분이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은 무슨 효과가 발생하냐면 멸실 효과가 발생해요. 실제로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물량 부족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사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막은 이유 중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멸실 효과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멸실 효과를 갖다가 분산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순환 재개발을 하거든요. 투자금 오해하신 분들은 아시죠? 순환 재개발 했던 거, 지난 장에서도. 한 번에 멸실이 나오지 않게 순환 재개발로 한 구역씩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걸 땡겨서 했으면 되는 거예요. 땡겨서 했으면 10%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에 멸실을 최대한 시키자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2018년도, 2019년도에 가격 올라와라는 의미에서 했던 얘기가 아니라 2018, 2019년도에 멸실을 시켰으면 2021년도에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요. 2021년도, 2022년도. 즉 내년과 내후년에 만약에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면요,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참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2018년도, 2019년도에 멸실을 시켜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 진행시켜서 멸실 시켜야지 2021년도, 2022년도에 입주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에 2018, 2019년도에 멸실시키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니까
멸실시켜서 가격 올라가는 게 보기 싫다고 그걸 갖다 막아버렸다가는 2021년도, 2022년도의 가격에는 정말 손을 쓸 방법이 없다. 이거는 상승장의 후반부인데 거기에 실거주장이 겹치면 이건 정말 무서워진다. 이건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근데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어차피 신규 택지 신도시는 정부가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물량이 적어요. 물량이 적고 게다가 이것도 전부 다 신혼부부용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초소형, 굉장히 작은 물량들이어가지고 시장에 영향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하는 신규 택지거든요. 제가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2018년도, 19년도 돼서 물량 부족이 오면은 정부가 택지 공급할 텐데 아마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공급할 거다. 물론 이거 뭐 저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부동산 공부 좀 하신 분이면 다 아는 거죠. 빨리 공급하려면 그린벨트 풀어 하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면은 택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은 그거에도 하고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그거에도 하고 이미 뭐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거에도 조금씩 해도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큰 효과는 없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그런 것도 하고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이쪽에 주택 정책을 세운다면요, 저는 18년 19년도에 멸실시켰습니다. 저는 그때 가격 안정이 안 되고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멸실시켰어요. 그게 이제 2021년도 2022년도 올해 하반기부터거든요. 올해 말부터 내후년까지 갖다가 물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2024년도까지 물량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되게 난감한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너무 늦었어요. 지금. 그럼 지금 있는 상황이면 그나마 남아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재건축 잘못 건드렸다가는 여러분들 이제 와가지고 물량이 없는 구간에 재건축 잘못 건드려가지고 서울 중심부에서 멸실 1, 2만 세대 나오면요 난리 납니다. 이거 대책 없어요. 정말로.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2018년도 19년도 했어야 됐다니까요. 이미 늦었어요. 지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 너무 타격이 큽니다. 사실. 그러면 급한 대로 메인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만약에 제가 주택정책을 한다면요 공급량을 뭘로 잡을 거냐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요 주거환경사업 잡을 거예요. 수도권, 서울만 보지 마시고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주거환경 사업이 뭔지는 아시죠? 이거는 뭐 이번에 도정법 바뀌면서 좀 바뀌었지만 옛날 주거환경, 그러니까 너무 낙후돼가지고 판자촌 같은 데 있잖아요. 인천에도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도 이런 데 있거든요. 요런 데는 왜 요걸 잡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주거환경의 사업에 손을 대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거는 멸실 효과가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공실이 많거든요. 지금 어쨌거나 서울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멸실시켜버리면요, 이거 멸실 효과 2주 수요가 어마어마해져요.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2주 수요를 잡으려면은 멸실 효과가 안 나오는 판자촌 있는 주거환경 사업 쪽을 건드리고, 이쪽은 원래 사업성이 잘 안 나옵니다. 사업성이 잘 안 나와요. 여기에 사업성이 뭐냐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방식이 뉴스테이 방식이에요. 뉴스테이 방식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뉴스테이가 예전에 한참 진행을 했잖아요. 뉴스테이가 주거환경 사업에 들어갈 때는요, 최대 용적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보통 재건축, 재개발하면 용적률 240%, 뭐 270, 280 얘기하죠. 높아도. 주거환경 사업에 뉴스테이가 들어갈 때는요, 최고 용적률이 500%입니다. 물량이 2배예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이니까. 주거환경 사업 쪽은요, 멸실 효과도 별로 안 나와요. 이주 수요도 많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공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일단은 용적률 500%씩으로 해가지고 뉴스테이 진행을 했는데, 이번 정부는 뉴스테이 안 하잖아요.
좋다고요. 예. 사실은 그거 굉장히 주택 가격 안정시키는 뉴스테이가 정말로 특효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부동산 정말 시장 구조 좀 아시는 분들은요, 부동산 정책 나왔을 때, 규제 나왔을 때 겁먹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겁먹은 적 하나도. 저 지금까지 겁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나왔을 때는 이거는 정말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정책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뉴스테이예요. 30평대를 갖다 용적률 500% 해두고 주거환경 때 해서 중산층에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주택가격 안정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제대로 된 공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하긴 뭐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원래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번 정부는 뉴스테이 안 좋아하니까 그것까지 인정하자고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은 공공재건축 있잖아요. 또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뭐 주택조합을 하던 뭐 사회적 기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요. 그걸 갖다가 명분도 좋잖아요. 용적률 딴 데다 500% 주면은 여러분들 이거 특혜하고 해서 말 나옵니다. 주거환경사업에 사회적 기업 넣고 공공재건축으로 해서 용적률 500% 돼서 거기서 제대로 된 물량을 뽑아내주는 거예요. 일단 급한 대로. 그러면 여러분들 공공이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원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인허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예전 뉴스테이가 나왔을 때 1년 만에 관리처분까지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논스톱이에요. 왜냐면 이건 정부가 하는 거니까, 공공이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심사받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논스톱이에요. 전부 다 그냥 패스입니다. 그렇게 떨어뜨리면 1년 안에 관리처분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 안에 관리처분까지 떨어뜨리고 밀어붙이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공급량을 뽑아내는 거는 이 방법을 쓰는 게 제가 생각에는 가장, 원래 이게 정석은 아닙니다. 사실 정석 아니에요. 근데 하도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정석은 아닌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방법에도 써가지고, 이 방법이어도 이것도 너무 조그만 거 신혼부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최소 27평, 28평, 30평 물량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뉴스테이식으로 공공임대를 해가지고 뭐냐면 장기 임대를 거둬버리는 거예요. 중산층 대상으로. 그러면은 요거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된 효과를 내놓을 수 있고, 실거주장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은 어느 정도는, 완벽히는 어차피 안 되는데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갖다가 진행시키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가장 나은 방법이에요. 원래 정석은 아닌데, 정석은 이 방식이 아닌데 지금 이미 정석을 찾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이거 빨리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슈퍼사이클, 우리나라 제가 이거 100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몇 년 뒤면 슈퍼사이클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주택이 거의 다 88년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40만원씩 졌어요. 얘네들이 이제 40년 차가 돼요. 이거 노후화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얘네들 노후화로 인한 상승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 장의 상승을 한번 끊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거랑 이거랑 이어져서 상승이 나오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단 이거 상승장을 한번 막아주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에요. 최대한 지금부터 공급량 뽑아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88년도부터 40년이면 2028년이죠. 이제 8년밖에 안 남았어요. 8년 긴 거 같죠? 그럼 8년 아무것도 안 기릅니다. 부동산은 공급을 계획을 하고 공급 나오는 데까지 최소 4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2024년이에요. 최소한 2025, 2026년도에는 가격 하락을 시켜야지 2028년도에 나오는 물량을 멸시를 시킬 때 시장이 안 들리죠. 아니, 시장을 좀 길게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시장을 보는 게 전부 다 뭐 6개월, 1년
최소 10년을 봐야죠.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보고 시장 계획을 짜야 되는데 시장 계획이 전부 다 석 달을 못 봐요. 석 달을. 반년을 못 봐요. 시장을 전망하시는 분들이나 정책을 짜는 분들이나 이게 무슨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2028년도부터 슈퍼사이클 노후화 주택이 몰려있기 때문에 2028년도에 멸시를 시키면 안 돼요. 멸시에 집중된다고요. 땡겨와야 돼요. 2028년도부터 노후주택이면요. 최소 2026년, 2027년도에는 멸시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1년에 40만호가 아니라 1년에 20만호만 멸시를 시켜서 끌고 나가죠. 그것만 해도 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멸시 몇만 원 줄 아세요? 지금 12만호입니다. 13만호. 불과 몇 년 전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불과 얼마 전에 6만호였어요. 6만호에서 지금 2배 뛰어서 13만호예요. 근데 이게 몇 년 지나면요. 6만호, 13만호가 아니라 20몇만호, 40만호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대책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 한번 지금 상승장 물량 늘려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2028년도부터 노후주택을 땡겨서 멸시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멸실 물량이 집중이 안 되고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집중시켰다가는요, 사실은 뭐 저도 뭐 제가 직접 투자는 안 하지만 어차피 투자 상담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좋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저 사실 안 올라가도 뭐 제가 투자를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안 올라가도 상관없거든요. 이거 서민들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거 진짜. 이 상태로 상승장을 유지시키다가 슈퍼사이클하고 같이 부딪혀서 이어져 올라가게 되면요, 이 상태가 멸실까지 나오면요 방법 없습니다. 이거 그냥 반드시 그 전에 끊어줘야 돼요. 이거 끊으려면 이미 2024년도까지는 끊기 글렀어요. 못 끊어요. 2025년까지도 힘들 거예요. 만약에 끊으려면 2026년도 2027년도 이때 끊어줘야 돼요. 2026년도 2027년도 끊어주면서 2027년도부터 조금씩 땡겨가면서 멸시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슈퍼사이클만 지나고 나면은 그 뒤에는 또 인구 감소가 있거든요. 인구 감소가 있게. 여러분, 인구 감소가 있다고 해서 주택이 바로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택 수요는 출생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애기 태어나면 집 사주세요? 아니잖아요. 뭐하고 관계있죠? 주택 수요는요? 신혼부부하고 관계 있습니다. 어차피 출생아 수가 줄어도요, 그게 실제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려면요 한 20년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준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요 슈퍼사이클 지나고 나면은 집값 안정은 요 때만 잘 막아놓으면 그 뒤부터 집값 안정은 그나마 쉬운데, 지금부터 2028년 2030 몇 년까지 요 때가 제일 위험한 구간이에요. 이때 부동산 정책은요 사실은 누가 펴도 힘들어요. 이번 정부도 좀 잘못한 게 있긴 있는데 워낙 힘든 시기에 만나서 운이 없기도 했어요. 누가 펴도 힘듭니다. 이 시기에 상승을 막는다는 거는. 하여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금 그냥 대강 말씀을 드렸어요. 뭐 운전하는 중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요. 지금 장이 어떤 장이고 앞으로 올 곳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은 되셔야 됩니다. 몇 년은 보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왜냐면 매수하고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할 때 올라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참 하여간에 지금 좀 답답한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답답해요. 이게 부작용이 꽤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투자자분들에게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가팔라요. 이거 최대한 막아줘야 됩니다. 예, 오늘 일단은 녹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